이번 시간에는 그 성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업 전략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앞서서 문제점을 찾고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래까지는 잘 정했는데 이 스케일업 전략이 제대로 잡히지 못해서 시장에 못 들어오거나 시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 멘토링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창업 아이템, 즉 아이디어 측면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실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찾았고 해결 방법도 찾았는데 얘를 시장에 제대로 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창업자분들께서도 이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성장 전략은 크게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 즉 수익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목표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향후에 정부 지원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창업은 성공했지만 사업이 성장해야 되는 요소를 갖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러한 우려를 범하지 않게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들이죠.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마중물인 것 뿐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요. 유니콘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장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강의를 하고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듯이 비즈니스 모델도 여러분들의 사업에 그 수익을 만드는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수익을 만드는 구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요. 그렇게 수익이 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지속화돼야 여러분들의 사업은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때는 우선적으로 수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가장 크게 고민하세요. 전체 비즈니스 모델 때는 하나의 로드맵이고요. 하나의 구조이고요.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구조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중에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많이 모아서 돈 버는 건 이렇게만 할 거야 라는 게 있는데 가끔 사람을 막 모으는 게 광고 이런 것들이 마치 수익 모델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비즈니스 모델인 것 뿐이고요. 돈을 만드는 구조는 다르게 있는 거죠. 광고라든가 멤버십을 그 유료화시킨다든가 하는 부분들의 다른 요소들을 가져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착각은 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 안에는 수익 모델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 공유업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숙박 공유업체, 이게 가장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숙박 공유업을 할 때는 내가 숙박 공유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숙박 공유 공간을 대여하는 업체들에서 그것들을 갖다 쓰는 경우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숙박 공유 플랫폼의 수익은 중개 수수료 10%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중개 수수료 10%는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반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2차 수익 모델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 공유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광고를 게재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저 숙박 공유 공간에 청소를 용역한다든가 아니면 샴푸라든가 아니면 린스 같은 소모성 자재들을 공급하는 부가 사업 자체도 또 다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그 사업 계획서상에 제시를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비즈니스 모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버는 모델이 가장 유익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 나인블락이라고 그러는데 즉 가치를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할 것이냐, 즉 고객을 세그먼트해서 고객하고의 채널, 즉 앱으로 할 건지 모바일로 할 건지 등등을 통해서 그 가치를 주고요. 이러한 줄 수 있는 가치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활동들 또는 나의 업무 파트너들을 통해서 이 가치를 생성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나인블락은 포스트잇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낸다고 하면은
좀 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인블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입니다. 고객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중간에 놓고요. 그 고객들이 누군지 그리고 나는 뭘 할 것인지를 명기하고 제시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목표 시장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표적 시장으로 바라보는 목표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들이 앞서 얘기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형성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단계별로 전략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과정에서는 이렇게 정할 거고 2차 과정에서는 이렇게 정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정의하는 것들인데 이때 우리는 STP 전략을 통해서 시장 표적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고객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얘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을 어떻게 세그먼트 하느냐예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 고객 페르소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충 29살 혼자 사는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자, 29살 직장인 남성이 혼자 살아요. 집에 왔어. 어떻게 식사 해결하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겠구나. 첫째, 내가 밥을 요리를 해먹는다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배달을 시킨다. 세 번째, HMR이라고 하죠. 가정간편식. 도시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다 먹을 수 있잖아요. 마켓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걸 두 번째 배달을 시킨다 했을 때는 초창기에 배달의 민족은 29살짜리 혼자 사는 직장인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벌렸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쓰는 거잖아요. 전 세대. 근데 초기 시장에 진입할 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내가 시켜 먹는다 했을 때는 이 마켓컬리가 지향하는 바는 또 비슷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32살짜리 이제 막 결혼한 신부 또는 맞벌이 부부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럼 새벽에 물건이 간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는 나는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 것이고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며 나는 이들한테 어떤 홍보 전략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우선은 표적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잡는데 그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페르소나를 물론 이제 우리가 세자에 커지면은 확장시킬 수 있지만 초기에는 좀 더 핀하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시장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요. 연령별, 세대별, 임금별 또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노동의 형태 등등으로 다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해지는 정확한 나의 목표 시장. 그 목표 시장을 정하는 것들이죠. 20대 남자, 그것도 좀 더 세분화시켜서 25살 남자, 32살짜리 여자 이렇게 정하는 부분들. 자, 그럼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비싼 거냐, 싼 거냐, 편한 거냐, 불편한 거냐에 따른 포지셔닝을 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에 따라 이제 포피 믹스를 가져가는 거죠. 가격, 제품, 유통 경로, 그리고 마케팅을 할 것인지 하는 마케팅 믹스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잘 녹여나는 부분들이 우리 사업 계획서에 표현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30대 누구한테 대한민국 또는 경상도에 사는 어떤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을 통해서 표적 광고를 할 거야.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등등의 좀 더 세분화된 영역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 바이럴 마케팅 하는데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이 뭔데? 이게 인스타그램이야? 아니면 페이스북이야? 등등 또 이건 유튜브야? 라는 것들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 전략 계획이 잡을 때는 좀 더 세분화된 영역으로 표현해 주는 것들이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는 일상화되어져서 이 탐샘솜 방법론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목표 시장은 어떻고 그리고 진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시장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 내가 하려고 하는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의 그 시장이 전체 시장의 규모는 그렇게 정해집니다. 글로벌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서울일 수도 있고 유효 시장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진짜 접근 가능한 목표 시장. 즉 예를 들어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유효 시장은 1차적으로 경기도가 될 거고요. 수익 시장은 20대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 전체 야식 시장이라는 건 대한민국이겠죠. 대한민국의 야식 시장은 약 1,000만 명이다. 약 5조 정도 되는데 나는 그중에서 강남의 30대 혼술족들 약 50억 시장을 타겟으로 할 거야. 그렇다면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매출을
저 50억은 전체 시장이잖아요. 강남의 30대 혼술 쪽에 있어서. 그러면 난 저 중에 10%만 내 목표 시장으로 가져갈 거야. 그래서 난 5억의 매출을 만들 거야. 그러려면은 이들을 어떻게 가져갈래? 그래서 잠재 고객이라든가 매니아들을 좀 더 분석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 수익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정의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가끔 저희들이 이제 매출을 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출을 정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 매출 시장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지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체 시장 규모에서 경쟁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좀 분석하고요. 그 상황에서 창업 아이템이 가져가는 시장의 전체 규모에서 내가 이 시장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럼 나는 이 시장에서 1차 년도에는 1%만 점유하고요. 2차 년도에는 3% 점유하고 4차 년도에는 5% 갈 거야 라는 것들이 이제 연도별 매출 목표가 되는 거고요. 목표 시장을 기반으로 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세분화시킨 상태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시장에 따른 그 연도별 매출 목표를 정한다고 그러면은 뒤에서 말씀드릴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치, 제도, 기술, 경제, 사회적인 어떤 거시적인 환경에서의 환경도 좀 분석하고요. 저런 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타겟을 같은 1인 가구라도 시장의 그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제품이나 상품의 입장이 정해지거나 아니면 지금 5, 60대는요. 80만에서 100만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65세를 기반으로 할 경우는 매년 80에서 100만 명이 노년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시장에 내가 돌봄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행이라든가 하는 서비스로서 그 시장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PST에서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노령친화 산업이에요. 식품도 있을 수 있고 돌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노령친화 산업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스타트업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부분들도 나의 역량과 시장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들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STP 전략을 잡고요. STP는 전략이에요. 페르소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전략이 잡히면은 전술적으로는 포피. 그러니까 내가 평양을 갈 거야. 평양을 공략할 거야 하는 평양에 간다는 건 전략이고요. 평양에 가기 위해서 섬을 돌아서 상륙을 해서 들어갈 것인지 비행기로 공수부대를 떨어뜨릴 것인지 전차로 밀고 들어갈 것인지는 전술적인 요소거든요. 그러한 전술적인 요소를 정하는 게 포피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 유통, 홍보 등을 정해서 시장 진입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을 우리가 정의하는 부분들은 이 성장 전략의 첫 번째는 전체 시장의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년, 4년 이후에도 나는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제시되어져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되어져 있는 양식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협약 기간 내에 만들겠다는 것도 6개월 또는 8개월 내에 나는 이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서 이 제품의 최종 산출물, 즉 MVP, 시제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 단계에 맞춰서 정리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자금 소요 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금 소요 계획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단계별 매출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들이 좋아요. 3년 내지 5년 정도. 뭐 이게 명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좀 러프하더라도 한번 잡아보는 것 자체가 평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친구들이 앞서 얘기했던 사업화 로드맵에 따라서 이러한 계획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 소요 계획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고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금 소요 계획을 작성했을 때 처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1억을 주겠다 최대라고 그 공고가 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평가 기준에 따라서 8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차등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급되어지는 금액에 따라서 수정 사업 계획서를 내게 되고요. 수정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자금 소요 계획을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러프하게 사업 계획서를 잡아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의 사업이 정말로 1억에 필요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잡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추정 손익계산서는 매출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고 여기에 원가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원가에 의해서 나오는 이익에서
급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이 하는 판매 관리비, 판관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3년 또는 5년 차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요소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간혹 이제 그 IDC 써요, 그 아마존 써요 하면서 그걸 원가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회계 기준에서는 판매 관리비의 경비 영역으로 들어가서 원가는 제로인, 그러니까 매출액이 매출 이익인 그런 사업이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사업화 소요 계획을 작성을 하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주는 공고문에 비목과 보조 세목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목과 보조 세목에 따라서 항목을 정하고 외주 용역은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러한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여기다 외주 용역비하고 인건비를 두 개 다 갖다 놨는데 저러한 요소들이 우리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그 유심히 바라보는 용역 중에 하나가 외주 용역과 인건비입니다. 외주 용역비가 높고 인건비가 없다는 얘기는 내부에 인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인건비가 높고 외주 용역을 안 쓴다는 얘기는 내부에 개발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기업을 저희가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돼요. 외주 용역만 시켰을 때,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향후의 사업으로 가져갔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자금 소요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인건비를 가져갈 경우에는 그 개발 팀원들에 대한 나중에 팀빌딩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두 개 다 써놨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의 비용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리고 또 인건비에서 중요한 거는 그 창업자의 인건비는 절대 반영이 안 됩니다. 창업자는 단지 창업활동비, 저 월 50만 원씩 8개월 동안 지급되는 400만 원만 지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계감사비 같이 공통으로 정해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이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을 받을 때 그 작성 요정에서 주관기관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비는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정의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광고 선전비를 잘못 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제가 광고 선전비를 좀 더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부분 중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에 어떻게 광고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제시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타겟팅 광고가 명확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광고비는 그들의 광고비를 책정할 때 카드로 합니다. 신용카드로 하거든요. 개인의 신용카드를 주로 쓰는데 개인의 신용카드는 이 비용을 정산할 때 활용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홍보 대행 업체를 써야 돼요. 세금 계산서가 끊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쓸 때 간혹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고 본인의 신용카드를 써서 결제가 됐는데 왜 집행을 안 해줍니까? 라고 하는 창업자들도 있어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자금 조달 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바라보는 영역은 뭐냐면 사업화 이후에, 그러니까 협약이 끝난 이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자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달되어져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례를 들었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적금에서 한 3천만 원을 뽑을 거야. 또 서비스가 운영되어지면 예상 매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요소들을 월별로, 여기서 월별로 넣지 않았는데 월별로 어떻게 넣어서 추가 요소들의 매출 요소 수익을 가져갈 거야. 그리고 외부의 투자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예를 들어 예비 창업 끝나면은 후속 사업인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연구개발 R&D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 자금을 받을 거야라는 것들을 통해서 협약 기간 이후에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식으로는 뭐 예적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투자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정책 자금은 어떻게 융자받을 것이며 창업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거고 예를 들어 인력을 쓰다 그러면 디지털 창업 인력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노년층을 내가 월 90만 원씩 지원받으면서 활용하면서 인건비를 어떻게 아낄 것인지 등등을 자금 조달 계획에 잡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스케일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